이게 추세 전환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고점과 저점이 내가 생각에는 제일 중요해요. 모든 보조 차트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저점과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다 버립니다. 매매할 때는 단순해야 되잖아요. 뭐 복잡하게 봐가지고 그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십 수익률 신기록 보유자 레리 윌리엄스는 이 저점과 고점, 즉 변곡점을 사용하는 이 단순한 전략으로 오랫동안 큰 돈을 벌었고 이 지표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딸도 이 간단한 전략으로 17살에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수익률이 역대 2위, 아빠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합니다. 저자는요, 제발 이 방법을 써라. 단순한 것이 최고다. 복잡하게 하지 마라. 라고 책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돈 버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투자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경력 투자자도 이 내용을 다룬 이 책을 진작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 기법을 배워도 잘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쉽게 배울 수 없는 투자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유명한 투자의 필독서, 고수님이 추천해주신 책, 꼭 읽어봐야 하는 기본서, 빨리 출판 정지되었으면 하는 책, 대대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책,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트레이딩 챔피언이 된 레리 윌리엄스, 연간 최고 실적 1422%의 단타 황제 마크 쿡, 이들 역시 이 책을 극찬합니다. 이 책은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가 추천한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브랜드 펜볼트는 책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계좌는 전과 다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다면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모두 알게 모르게 지키고 있는, 어쩌면 자신들만 알고 싶어하는, 어쩌면 수십 년의 세월과 수억 원 이상의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몸으로 배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과 이 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해당 자료를 회색조로 출력을 하실 수 있게 파일을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영상과 책을 보신 후 해당 자료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자신의 매매 전략을 완성해 보시고 모의 투자로 검증하신 후 또는 소액 투자로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실전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을 2024년을 여는 첫 책으로 소개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은 소식. 아마 여러분은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매매 비밀, 그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조건값들을 알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법을 위해 큰돈을 지불하며 그들의 조언을 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비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건 승리하는 엘리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비밀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비밀을 몰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엘리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투자법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런 보편적인 성공 방법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고자 고민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따르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매매 실패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투자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시장일 뿐이고 차트는 차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을 내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매매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연 저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또 진부한 손절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을 번역한 정진근님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카이스트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 시카고 투자자문 등에서 근무했고 금융자산관리사, 선물거래 상담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10년 동안 투자를 해온 실력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책을 읽고 10년 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이 책을 진작 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요, 뻔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또 배우지 못한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서, 오늘 영상에서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 돈 잃는 투자자. 돈을 잃는 투자자들은 이런 보편적인 원칙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매매함으로써 실패를 계속한다. 그들은 항상 리스크가 전혀 없는 100% 정확한 진입 기법을 찾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들은 매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자, 저자는요, 아무리 기관 투자자건 경력이 많은 투자자건 간에 이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을 모른다면 누구나 바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원칙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일찍 이 책을 접한 여러분은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 중요합니다. 심리가 문제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실패자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듣기 바란다. 돈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매매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실패로 몰아가는 원인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다. 바로 당신의 매매 전략이 문제다. 전략 자체가 틀린 것이다. 당신의 계좌가 당신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은 그 메시지를 무시했다. 당신의 매매 방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 방법들에는 어떤 차별성도 없고 기대치가 검증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 4. 검증되어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당신의 매매 전략에 의한 기대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치에 대한 검증은 당신의 매매 계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단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시 매매를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은 떠오르는 매매 아이디어를 검증해줄 진정한 매매 지식을 탐구할 때다. 나는 당신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의 불편한 진실을 함께 나누자.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다.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자. 저자는요, 아무리 비법을 많이 배워도 그것을 스스로 검증하지 않는 한 의심이 들기 마련이고, 그 무의식적 의심은 알게 모르게 불안으로 연결되고, 불안하니까 수익이 나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짧게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또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어떤 투자를 해도, 어떤 투자를 배워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가 문제가 아니라 체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타 책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까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 왜 90%의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가? 90%의 투자자가 돈을 잃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잘 믿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더 큰 이유는 너무 잘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편해지려고 한다. 편한 길로 가려는 이러한 성향은 자신의 방법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검증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검증하지 않으니 심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니 투자가 안 될 수밖에 없다. 6. 보편적인 성공 3요소.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매매 전략,
자금관리, 심리적인 문제이다. 매매 전략이란 사고 파는 근거가 되는 분석과 매매 계획, 자금관리는 매매에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 심리적인 문제는 매매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규율, 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거의 엇비슷하게 중요한데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그저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만 하면 된다. 나는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청중에게 물어본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에 손을 든다. 나는 이런 반응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투자 지침서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패자를 패자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까지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90%의 투자자들은 왜 돈을 잃느냐? 그냥 검증을 하지 않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고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 그 무의식에 남긴 이게 맞을까라는 그 의심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해보면 심리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검증하는 방법, 검증하는 지식을 알고 스스로 검증을 해서 그 전략에 대한 어떤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대치라던가 확률이라던가 매매 횟수라던가 자금 관리,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가 불안한 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수행을 하시고 그 전략들을 계속 수익이 나는 쪽으로 기대치를 높이는 쪽으로 변경하신다면 계좌의 수익이 계속 쌓일 것이고 계좌의 수익이 쌓인다면 여러분들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는 거죠. 설사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플러스가 나오는 매매 전략을 꾸준하게 반복한다면 어차피 그 일시적인 손실은 복구가 될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7. 매매 첫 해의 보편적인 실수. 여러분들은요, 검증하는 방법을 빨리 알고 싶으실 건데요. 하지만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먼저 반성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사람들이 투자 첫 해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첫 해에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매매 전략. 다른 사람들의 말과 조언을 따른다. 지난 밤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 물타기를 한다. 손절매를 하지 못한다. 매매 계획 자체가 없다. 자금 관리. 자금 관리가 도대체 뭐야? 심리적인 문제. 흥분되어 매매를 한다. 손실을 만회하거나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매매한다. 자, 어떠신가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책에서 이 보편적인 실수에 관해서 저자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어드렸다가는 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두 번째 해의 보편적인 실수. 다행히 첫 해에 쪽박을 차지 않고 살아남은 초보 투자자는 더 확고해진 무지와 부적절한 낙관주의로 두 번째 해를 맞게 된다. 처음 1년 동안 대부분은 무모한 투자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두 번째 해다. 약간의 지식이 쌓이면서 혹은 그냥 자기 생각에 2년차 투자자는 스스로 자멸에 이르는 단호한 작전에 착수한다. 매매 전략. 읽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 기술적 분석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지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오판한다. 저점과 고점에 집착한다.
추세를 판단하지 못한다. 적절한 손절매 시점을 놓친다. 조급하게 이익 실현을 한다. 매매 전략을 이용하지 못한다. 매매 전략을 바꾼다. 투자 조언자를 바꾼다. 자금 관리. 적절한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한다. 심리적인 문제. 매매 중독, 매매 조급증, 한탕주의, 이성주의자처럼 행동하기. 9. 세 번째 해의 보편적인 실수. 세 번째 해까지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그 자체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3년차를 맞은 투자자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시장이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빚은 두 가지인데 재정적으로는 시장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이고 또 하나는 시장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투자한 자신의 시간이다. 이것을 끝마치기 위해 그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이것은 폭발물 덩어리와 같다. 매매 3년차에 온 당신을 환영한다. 매매 전략. 배웠던 것들을 떠나보내기가 어렵다. 저항선과 지지선을 완전히 잇는다. 기술적 분석과 매매를 혼동하고 매매 계획을 예비 신호와 구분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기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매매 전략을 검증하지 못한다. 자금 관리. 한탕주의가 계속된다. 심리적인 문제. 과정보다는 이익에 집중한다. 규율이 빈약하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매직 넘버가 있다고 믿는다.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는요, 기술적 분석에 너무 심취해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버리는데 15년이 걸렸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전부라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매매 계획을 세우지 않고 흥분해서 매수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매매 과정에 집중하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익에 집중하고 과정을 너무 경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긴가민가 하지만 이 책이 지금까지의 여느 책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감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10. 성공 매매의 6가지 원칙.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보편적인 원리는 매매 과정의 윤곽을 보여준다. 다음은 성공적인 매매의 6가지 원칙이다. 준비하기, 깨달음, 매매 스타일 개발하기, 매매 시장, 섹터 선택하기, 세계의 기둥, 매매 시작하기. 각각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자. 준비하기는 투자자가 시장과 매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또한 투자자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당신의 매매에 단단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 깨달음은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다. 이것은 투자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깨달음은 매매에서 생존하는 올바른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매매 스타일 개발하기는 매매 방법을 선택할 때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매매할 최상의 시장, 섹터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요소다. 자신이 다룰 만한 시장이 없다면 매매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된다. 세계의 기둥은 성공적인 매매에 분명히 존재하는 구성 요소, 즉 자금 관리, 매매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리킨다. 매매 시작하기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다. 보다시피 매매 시작은 6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마지막 원칙이다.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는지 당신이 이해하기 바란다. 그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성급하게 매매를 시작하는데 정작 매매는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다. 아마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은요,
이 6가지 과정은요, 돈을 여러분들이 내고서라도 배워야 할 필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책 끝까지 다 읽고,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니, 라고 한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을 제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요, 6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깨달음, 매매 스타일 정하기, 3개의 기둥, 이것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책도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깨달음. 자, 깨달음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에서 성공하려면 뛰어난 리스크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당신이 매매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생존이어야 한다. 당신이 매매에서 생존할 수만 있다면 성공은 자연스레 뒤따라온다. 자, 이분은요, 더 트레이딩 TV에 출연을 하신 버저비터님인데요. 자, 이분도요, 억대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말고도요, 많은 투자에서 성공한,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깨달음, 뭘 깨달아야 되냐? 생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상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매매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다음 사항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깨달음이 가능하다. 파산 위험을 피하라. 매매의 성배를 추구하라. 단순함을 추구하라. 가장 두려운 곳에 발을 디뎌라. 기대치를 테스트 절차로 검증하라. 자,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5개를 이해해야지 깨달음이 가능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산 위험을 피하라 부터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다. 자신의 파산 위험을 스스로 계산해 본다면 당신은 매매에서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파산 위험인가? 파산 위험은 당신이 너무 많은 돈을 잃어 더 이상 매매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파산 위험을 피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자로서 당신의 첫 번째 우선사항이다. 파산을 피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매매에서 성공하게 된다. 파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작은 규모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 둘째, 매매 전략의 승률을 높이는 것. 셋째, 평균 이익 금액과 평균 손실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파산 위험과 맞서 싸우는 3가지 핵심적인 방법은 다시 다음의 2가지 핵심적인 무기로 요약할 수 있다. 자금 관리와 기대치이다. 파산 위험을 막는 1차 수비 라인은 자금 관리에 대한 의식, 지식, 그리고 적용이다. 2번째 수비 라인은 승률보다는 기대치에 대한 의식, 지식, 그리고 추구를 말한다. 기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논할 것이고 자금 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다. 초보자들은 자금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한탕주의로 크게 투자한다. 그리고 잃는다. 숙련자들은 자금 관리에 신경 쓰고 작게 투자해서 크게 불린다. 자, 여러분들 작게 투자해서 크게 불리는 방법, 요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작게 투자해서 크게 불리는 방법을 어떤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작게 투자해서 크게 불리는 방법은요, 핵심이 자금 관리에 있다는 걸 저자가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 이따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투자를 시작했을 때 파산 위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그것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자금 관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오로지 매매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 여러분은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위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투자 비중과 투자 전략의 승률을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 자신이 수익을 낼 때는 보통 얼마를 벌고, 세 번째, 자신이 손실을 낼 때 보통 얼마를 잃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해진 투자 비중 결정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신의 명확한 투자 전략, 그리고 정해진 매매 횟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수익을 낼 때 얼마를 벌고 잃을 땐 얼마를 잃는지를 평소에 계속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승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 벌고, 내가 얼마 잃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총 벌었고, 내가 한 달에 총 얼마를 잃었고, 내가 이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투자 전략을 더 추가적으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비중은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절이 가능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해놓지 않고 투자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잃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투자를 해야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면 그걸 고치면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자신의 어떤 안도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게 점점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내가 왜 버는지 내가 왜 잃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계속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리도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요, 비중 결정과 매매 횟수는요, 다시 또 자금 관리와 연결이 되고요. 승률과 평균 수익, 평균 손실은 다시 또 기대치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요, 저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요, 의외로 말하는 게 굉장히 핵심은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미리 드렸잖아요. 자, 영상은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책을 읽으실 때는 요거를 좀 프린트 하셔가지고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산 위험 피하기에서 승률, 평균 이익, 손실, 이거는 이제 기대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매매 횟수, 자, 이거는 자금 관리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이것은 같은 개념, 요것과 요것은 같은 개념 묶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과 대다수 투자자들과 다르게 투자하기, 요거는 다시 매매 방식의 결정과 매매 전략, 그 중에서도 예비 신호, 요것과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묶음, 결국 하는 말이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적인 문제는요, 역시나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가 흔들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해요.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요게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요게 명확해지면 의외로 심리 문제가 안정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디다가 써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프린트해서 노트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매매 복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제대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건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려서도 아니고요, 머리가 문제라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그냥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하시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걸 여러분들 다 해보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니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내가 알고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모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또 들어보겠습니다. 13. 매매의 성배를 추구하라. 나는 매매에 성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성배는 바로 기대치와 매매 기회로 구성된다.
내 경험상 기대치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다. 기대치란 각각의 매매에 노출시킨 리스크에 대비해 얼마나 벌지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승률이 60%이고 한 번 벌 때 100만 원 벌고 한 번 잃을 때 100만 원 잃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10번 투자했을 때 6번은 벌 것이고 4번은 잃을 테니 총 수익은 600만 원, 총 손실은 400만 원이다. 즉, 이 투자자의 기대치는 2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률을 높이거나 평균 이익 금액을 높이면 된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승률에 집착하여 수익을 짧게 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을 짧게 끊는다면 평균 이익 금액이 낮아져 기대치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승률에 집착하기보단 효과적으로 기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한번 수익을 낼 때 수익은 짧게 끊지 않고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승률은 낮아도 한 번의 수익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대치의 모든 것이다. 승률 혹은 평균 이익, 평균 손실 비율 중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당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라. 자, 이 기대치라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수행했을 때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죠. 승률도 고려해야 되고요. 평균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을 너무 높이려고 평균 이익을 깎아먹는 실수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통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승률을 신경 쓰기보다는 평균 이익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균 이익 대비 평균 손실 비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산 위험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치만 높다고 다 해결되진 않는다. 기대치가 높은 기회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도 중요하다. 아무리 기대치가 높은 투자라도 그것으로 매매할 기회가 1년에 한 번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기대치와 매매 기회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진정으로 매매의 성배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로서 당신은 기대치와 매매 기회가 충분한 매매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승률이 아니라 기대치와 매매 기회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대치와 매매 기회가 충분한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거 뒤에서 제가 한 방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단순함을 추구하라. 매매 전략은 10대 청소년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매매 전략은 너무 복잡한 것이다. 매매 전략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매매 전략을 설계할 때는 약간 부족한 듯 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절 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으면 필연적으로 잘못될 것들도 많아진다. 지식의 함정에 빠진 매매는 피해야 한다. 매매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을 리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속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발하고 깊은 생각을 요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이 그들의 주의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기억하라. 단순한 것이 최고다. 지지저항 전략만 잘 사용해도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저자는요,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지지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저항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27년 동안 수많은 투자 기법을 사용해보고 연구했지만 결국 잠재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지지저항 사용하는 방법 궁금하실 겁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단순하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5. 가장 두려운 곳에 발을 디뎌라. 만약 대부분의 투자자가 돈을 잃고 있다면
그들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으로 발을 디뎌야 한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장 두려운 곳에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서 매매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잘 잃는 투자자 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잃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매에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주려고 손절매 시점을 변경한다. 당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잘 잃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나 역시 그러고 있다. 잘 버는 투자자 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안에 들어온 작은 이익이 달아날까봐 안달이 나서 자신의 매매 계획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한다. 당신은 가능한 한 올바른 방법으로 잘 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당신의 매매 계획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익을 보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도 그러고 있다.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 되기. 불행하게도 시장에 항상 추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추세를 따르는 매매는 대개 승률이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승률이 좋은 추세를 역행하는 투자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손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손실을 능가하는 수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껴라. 나도 그러고 있다. 16. 깨달음, 총정리. 파산하지 않으려면 매매 전략의 기대치가 플러스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매매 전략의 기대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사용했는데 한 달 결산을 하거나 1년 결산을 하거나 또는 주 단위로 결산을 해봤을 때 결국 손실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략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산하겠죠. 언젠간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마이너스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매매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파산 위험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높여야 하며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률을 높이기보다는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이익을 높여야 한다. 매매 전략은 단순해야 하며 매매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 잠재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대다수 투자자가 두려워하고 소수가 환호하는 투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당신의 매매 전략을 모의 투자로 실험해보고 기대치와 매매 기회가 괜찮은지 검증하라. 자, 여러분들 모의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소액 투자로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저자는요, 30번 정도는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기대치가 플러스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로 나오는지를 검증해보라고 하거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도 나오죠. 당신의 기대치, 매매 기회를 검증함으로써 신념 체계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만들어서 정말 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투자 기법을 만들어서 전략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는데 이게 기대치도 좋고 매매 기회도 자주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내가 검증을 했으니까 내가 믿고 써도 되겠다.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매매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깨닫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는 매매 스타일 정하기 이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매매 방식. 매매 방식이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매매 타입을 말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추세 추종 매매와 추세 역행 매매이다. 당신은 추세에 따라 매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추세에 역행하여 매매할 수도 있다. 아주 쉬운 구분법이다. 둘 중 매매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추세를 따르는 매매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대략 85%의 기간 동안은 횡보하거나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추세 추종 투자자에게 좌절을 안겨준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뚜렷한 추세를 인식했을 때 매매를 하고 그 추세가 향한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매매를 한다. 추세 역행 투자자는
시장의 추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매매한다. 그들은 시장의 추세가 곧 역전되거나 혹은 되돌림 현상으로 빠른 매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매매 승률이 낮고 자주 돈을 잃지만 한 번 벌 때는 아주 크게 번다. 추세 역행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평균 이익 금액은 적지만 매매 승률이 높다. 두 부류의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 추종을 해야 되나, 추세 역행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요. 자, 추세 역행 투자는요, 저자가 책에서는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눌림 투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매우 간단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둘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매매 계획에 추세 추종과 추세 역행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하고요. 저자 자신도 두 전략을 함께 구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사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뒤에서 역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개의 기둥 차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 방식과 타임 프레임과 매매 횟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세 개의 기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장은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 매매를 위한 세 개의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 관리. 둘째, 매매 전략. 셋째, 심리적인 문제이다. 이것들은 실제 매매에서 너트와 볼트 같은 역할을 한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는 당신의 목적인 꾸준한 수익을 달성하고 싶다면 매매를 위한 세 개의 각 기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나는 이 중에서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매 전략, 심리적인 문제의 순서다. 19. 자, 여러분들,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자금 관리거든요. 자, 저자는 책에서 총 7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리스크 금액 고정 자금 관리, 자산 고정 자금 관리, 비율 고정 자금 관리,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 윌리엄스의 리스크 고정 자금 관리, 리스크 비율 고정 자금 관리, 변동성 고정 자금 관리. 자, 여러분들 이거 7가지 들으시면은요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도 이거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찝어 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자는요 이 7가지 전략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진행한 거죠. 기대치, 전략의 기대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기대치를 순위로 매겼더니 순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1위가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자산 고정 자금 관리 요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자, 윌리엄스의 리스크 고정 자금 관리도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3가지 전략을 책에서 조금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로 쓰시면 좋겠죠. 자산 고정 자금 관리가 제가 봤을 땐 쉬웠습니다. 윌리엄스도 쉬웠고요. 자산 고정 자금 관리도 간편했습니다.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는 조금 복잡한데 요거 제가 엑셀 파일로 자동 계산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자, 기대치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바로 7가지 자금관리 규칙 중에서 10만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자, 결과는 놀랍게도요. 기대치 순위 1위를 한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가 또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만족을 못했는지 100만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자금 관리 전략을 다시 테스팅 해보는데요. 자, 이번에도 1위가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가 차지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하다라는 거죠.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매매 횟수가 결정되어야 돼요. 매매 횟수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매 전략에 따른 신호가 나오는 횟수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종목도 많고 테마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사실 매매 횟수는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되려 우리는 매매 횟수를 통제하는 쪽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자,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최소 매매 횟수는 20번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횟수가 적으면 한 번에 과하게 투자하게 되니까 최소 20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책에서 30번을 사용하거든요. 30회.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40번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한 달의 매매 횟수를 40번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자, 총 투자 자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40번 투자한다라고 하면 1회의 리스크 금액, 매매별 리스크 금액은 25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의 매매로 잃어도 되는 금액, 매매별 리스크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보통 전체 자산의 2%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인데 2%로 일단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0만 원에서 2%라고 하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나는 1회 투자를 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잃어도 되는 금액은 20만 원이야 라고 내가 정해 놓는 겁니다. 보통 전체 자산의 2% 정도는 잃어도 된다. 적정한 자금 관리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계산했던 이 매매별 리스크 금액 요 25만 원을요, 우리가 잃어도 되는 금액 20만 원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수는요 1.25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소수점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서는 이 매매 계약수를 1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매매 계약수라는 게 주식 투자로 따지면은요, 주문 수량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3% 손절을 사용하면서 1회에 잃어도 되는 돈을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1회 투자 금액은 666만 원이 됩니다. 자, 666만 원을 매매 계약수가 1이잖아요. 매매 계약수가 1이라는 거는 이 1회 투자 금액을 다 투자해서 되는 만큼 수량을 매수하는 거죠. 요걸 매매 계약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66만 원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계좌 금액이 늘어나서 매매 계약수가 계속 요 숫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 숫자는 계좌의 전체 규모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숫자가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베팅액을 1회 투자금 666만 원이 아니라 2배로 늘려서 1330만 원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꾸준하게 벌면 요 숫자가 2가 될 것이고, 꾸준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베팅을 2배로 해라 라고 이 규칙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잘하면은 베팅액이 뻥튀기 돼서 크게 늘어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었어요. 자, 돈을 잃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돈을 잃어도 이 베팅액이요 함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요 숫자, 베팅 배수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자는요, 이 손실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이 베팅 금액이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실이 났을 때 우리는 투자 금액을 사실은 조금 더 늘려야지 더 만회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실이 났는데도 비중을 줄여버리면 사실 만회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사용하면 규칙대로 하면서도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빨리 또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방법이 굉장히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효율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요, 이 방법은요, 적은 금액의 계좌 자산을 빠르게 불려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횟수를 또 통제하니까 아무래도 내동 매매를 막을 수 있고, 최고로 확률 높은 자리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승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 전략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핵심만 배워 가셔도 책값 이상은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공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값들 있잖아요. 이런 값들을 제가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주식 투자에 적용할 수 있게 조금 변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 원리를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더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총 자산이 1,000만 원인데 666만 원 1회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줄이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뭐 예를 들면 1%로 줄여라 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엑셀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제가 계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좌 자산, 여러분들이 처음 세팅해 놓은 계좌 자산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고요. 고정된 매매 횟수, 요거는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매매를 할 것인가. 만약에 40이라고 하면 한 달은 20거래일이니까 하루에 2번 거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2번만 매매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매매가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되려 매매 횟수가 너무 작아버리면은요, 이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내면 좋은데 다 실패를 해버리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회에 잃어도 되는 금액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 전체 계좌 자산의 뭐 1에서 2% 정도 하니까요. 뭐 1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2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손절률은 3%로 2에서 3% 정도로 짧게 설정해서 저는 3%로 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회 투자 금액은 666만 6,6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 가능 횟수 고정 자금 관리는요, 이 매매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고정된 매매 횟수 요거를 조금 늘려주는 겁니다. 요거를 늘려주셔도 되고요. 계좌 자산을 줄여주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 2번만 매매할 건데 이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계좌 자산을 줄여주는 거죠. 500만 원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계좌 자산을 5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요 금액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보통 최초 자산의 1에서 2%, 1에서 2%면 또 2%로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1회 투자 금액은 3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보다 줄어들었죠. 자, 이 투자법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법이기 때문에 1회 투자 금액이 다소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돈을 벌 때 굉장히 크게 팍팍팍 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금액도 조금 나는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된 매매 횟수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80번으로 늘려주고, 자, 80번으로 늘리면은요, 여기 매매별 금액 리스크가 작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1회 잃어도 되는 금액, 매매별 리스크도 우리는 같이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만 원으로 할까요? 5만 원으로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166만 원을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자료는요, 설명란에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를 제가 걸어 두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가시면은요, 제가 요 파일 있죠? 요 파일도 올려뒀고요. 자, 엑셀 파일 여기다가 제가 링크 걸어뒀으니까 요거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 글 거기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파악하시고요. 자신에게 맞도록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엑셀 파일에 오류가 있다, 뭔가 착오가 있다, 고칠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업로드 링크는 다 고쳐 놓을 것이고 고정 댓글란에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자는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략은 없다고 하면서 투자 운용 금액이 정말 크다 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좋은 윌리엄스 리스크 고정 자금 관리, 그리고 투자 운용 금액이 역시나 작다면 역시 공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산 고정 자금 관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요거죠.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책으로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은 당신이 매일같이 치르는 전투의 작전 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기대치를 얻기 위해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매매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예비 신호, 매매 계획이다. 예비 신호는 당신이 선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즉, 당신이 매수를 고려해야 할지 혹은 매도해야 할지를 확인시켜준다. 매매 계획은 당신이 예비 신호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매매 계획은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손절매는 어떻게 하며
청산,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할지 명확한 명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예비 신호입니다. 저자는요, 예비 신호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 간단한 개념이죠. 두 개의 저점이 확인되면 지지선을 그을 수 있고 두 개의 고점이 확인되면 우리는 저항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역사적 정고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정고점이나 전저점이 확인이 되면 일단 저점 하나 또는 고점 하나가 확인이 되면 일단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간단한 개념은요,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자, 저자는요, 상승 추세란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하락 추세란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객관적이고 추세를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지표, 다른 방법들,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다 빈약하다. 이평선조차도 사실은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빈약한 지표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200일 이평선을 사용은 하지만 그래도 빈약하다. 훨씬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추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하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평선을요, 이 천상계 단타님, 한 달에 10억을 버신 불개미님도 제가 듣기로는 이평선까지도 지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평선조차도 사실은 맹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간단한 개념,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지지와 저항을 긋고 추세를 판단하는 이 간단한 개념을 강조한 또 다른 투자자는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 레리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 역시요, 이 저점과 고점을 레리 윌리엄스는 변곡점이라고 했거든요. 자, 변곡점을 매매 시점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저서죠, 장단기 투자의 비밀에서 꽤 오랫동안 이 변곡점, 저점과 고점을 활용한 매매로 오랫동안 큰 이익을 봤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변곡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음을 자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되면 여기다가 지지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 지지선에서 가격이 지지받는 걸 확인하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단기 고점이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저항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저항선에서 가격이 저항받는다면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고 17살짜리 레리 윌리엄스의 딸도 이 전략을 사용해서 투자대회에서 역대 수익률 2위로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은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점과 고점을 이해하고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했어요. 자, 하락하는 이 순간, 이 지점은 고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점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요. 자, 이 선을 긋고 예비 신호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만약에 저항받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 거야. 예비 신호가 나오고 매매 계획이 나오는 거죠. 또는 저항선을 긋고 가격이 만약에 이 지점을 강력하게 돌파할 때 이것을 예비 신호로 인지한다면 나는 매매 계획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고점이 하나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 저점을 우리는 여기로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확인이 되면 여기다가 지지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자, 이 지지선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비 신호를 만들 수 있고 매매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요, 예비 신호는요, 그냥 예비 신호일 뿐 흥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비 신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는 유명 투자자가 강조할수록 이 사람들은 맹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매 신호가 나오면 흥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계획은 잊어버리고 그냥 일단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 계획이 없으니까 이익이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손실이 나도 어떻게 할 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비 신호가 간단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간단한 전략이라고 하면 흥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매매 계획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 스타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매수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전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할 때. 자, 매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건요, 일단 고점이 상승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판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락했어요. 자, 하락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다가 저항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항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점이 이 순간 무조건 높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바로 상승하고 하락하더라도 고점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승 추세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물론 저자는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들어가면 고점이 높아져도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세 추종적 관점에서 이 지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 정도 되겠죠. 여기서 얼마든지 매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실행했다라고 하면 매도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매도 타점은 여기에서 3% 아래의 지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요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익절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물론 다양한 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가 이제 전저점으로 다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요 저점을 아래로 깼을 때, 자, 여러분들 아래로 깨는 순간 무조건 저점은 일단 낮아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도 일단은 저점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 이 저점을 깬 순간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 추종적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매 전략이 근거가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 저자의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하방으로 이탈했다라는 건 일단 저점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탈하는 순간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세 추종은 하락 가격에는 어떻게 하죠? 매도하죠. 상승 가격에는 매수하죠. 상승 추세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근거와 매도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추세 역행 전략 스타일도요, 얼마든지 매매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추세 역행 전략은요, 매수는 언제 하죠? 지지선이 확정됐을 때. 매도는 언제 하죠? 저항선이 확정됐을 때. 자, 매수 근거는요, 저점이 평평하게 괜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은 하락하다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격 결정자, 즉 세력이 그 지점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매도 근거는 왜 그렇죠? 가격이 괜히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지점에서 누군가가 가격 결정자 또는 세력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략도 마찬가지로 그림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점을 여기로 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가 단기 저점으로 지지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 순간, 저점이 현재 지금 버티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 이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또는 레리 윌리엄스의 전략대로 또는 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넘어갔을 때 상승 전환 추세 신호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거죠. 미리 세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 나는 여기서 매수할 것이고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 나는 여기서 매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이 자동적으로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따다다다다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말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자, 이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캔들이 나온 순간 우리는 여기를 고점으로 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이 캔들이 나온 순간, 여기가 저점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왜냐? 여기 저점 생겼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가격이 지지를 일단 받았으니까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가격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여기 하락폭 이상을 절반 넘어가는 이 순간 우리는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예비 신호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매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격이 만약에 이 더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역시나 매수 신호로 보고 우리 매매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한 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가 이 길이가 짧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건 좀 보류하고 이 밑에 지점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캔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이었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지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지받아도 이 위쪽, 상단 위쪽까지 올라와야 좀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해도 여기가 또 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요, 여기 돌파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추세 역행 전략입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손절 라인은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손절 라인 한 요 정도 되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만약에 손절 라인을 3%로 했으면 건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손절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다시 돌파했어요.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요 선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 되는데 지금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캔들을 봐야 되겠죠?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여기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다시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처음에 단기 저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단기 저점이구나. 다시 이 지지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하락폭을 절반 이상으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레리 윌리엄스 전략대로 이 음봉을 절반 이상 회복하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을 절반 이상 회복하는 움직임입니다. 아마 레리 윌리엄스 같았으면요, 여기 요 정도 가격에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에 팔았겠죠? 이 길 종가나 이 길 시가에 팔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매수해서 레리 윌리엄스는 단기 투자자니까 여기에서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추세 추종자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해서 가격이 내 손절 라인 건드리지 않으면 수익을 길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강력한 여기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매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여기에서 다시 손절이 나갔겠죠. 또는
본절 컷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본절 컷이 나갔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스윙 물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돌파했을 때 매도는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 지점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 될 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수정수정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본절 라인을 건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손실로 변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매도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다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또 고점이 되겠죠. 단기 고점으로 확정이 되고 단기 저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매매 전략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요, 방향성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돌파하던가 아니면 가격이 여기 밑으로 내려오던가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저점은 일단은 여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요, 추세적인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고점 하고요. 자, 여기 단기 저점이죠. 요렇게 긋고요. 다시 요렇게 움직였다가 요렇게 움직였다가 요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차트는 상승하고 있구나. 현재 이 캔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이 차트를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차트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상승 추세의 차트에서 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고 우리는 매도 어디서 해야 되죠? 이 저항선을 아래로 깼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 됐을 때 매도를 했겠죠. 만약에 규칙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요. 자, 계속 여러분들이 이 차트 하나 가지고 지지선, 저항선 계속 갱신하면서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역행 전략, 추세 추종 전략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손절은 무조건 지켜라. 계획된 후에는 절대 조정하지 말라. 큰 폭의 손절매는 사망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추세 추종의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설명을 드리느라고. 자, 요거는 한번 제 티스토리에도 글이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요지는 뭐 추세 추종이 안전한 매매법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근간이고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추세 추종 투자에도 추세 돌파, 추세 되돌림 전략이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책에서 하나 건질 게 있다라고 하면 17명의 프로그래머가 4에서 5년 걸친 테스트를 한 결과 결국에 기본적인 4-5개의 시스템만이 시장에 잘 들어맞았다. 자, 기본적인 4-5개의 시스템만이 시장에 잘 들어맞았다. 기본적이라는 거죠. 자, 17명 프로그래머가요. 4, 5년에 걸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한 명만 프로그래머 써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17명을 쓰고 4에서 5년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뭐냐? 단순한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거를 하나 건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써붙여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 통한다. 제발 복잡한 것을 만들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단순한 게 통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심리의 3가지 문제는요. 자,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이 책의 리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고 다시 책으로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꼭 책으로 다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책을 잘 요약했다 하더라도 절대 책 저자의 생생한 설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첫 번째 원칙 준비하기,
네 번째 원칙, 시장, 섹터 선택. 여섯 번째 원칙, 매매하기. 자금관리 7가지 규칙. 추세 추종, 추세 역행. 스윙 투자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등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옥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책을 다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저자 역시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며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투자자들 역시 수많은 실패를 이겨내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 전 회사를 8천억에 매각하고 투자자로 변신한 김승호 회장님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사실은 여러분들 성장하게 만들고 더 현명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예요. 절대로 실패를 창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많이 실패할수록 좋아요. 저는 정말 여러 번의 실패를 사업 초창기에 했던 거를 지금도 큰 행운으로 생각해요. 2010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우 조연상을 싹쓸이하며 대한민국 영화제 기록상 전무후무한 수상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고 많이 실패하시고 많이 성공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의 성공으로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로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탄탄해지고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책을 읽고 해보는 사람과 책을 안 읽고 해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야구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주인공에게 누군가가 책으로 야구를 배우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덤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책으로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에도 야구를 모르는 게 진짜 창피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경쟁력 있는 투자자라 확신합니다. 최고가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공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과정이 이미 아름답고 훌륭하기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 걸음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